벌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음악과 연주를 잘하는 특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냥 뭐 농사를 잘 짓는 특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무런 특성을 안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보통인 사람도 있고요. 또 보통보다 약간 잘 못하는, 뭐 농사도 잘 못 짓고, 뭐 이렇게 농사 뭐 또 뭘 시키면 청소 같은 걸 시켜도 잘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기본적인 걸 시켜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패하는 게 아니고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참 뭐에 달려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 성공하고 그럴까요? 아무래도 사회가 기반이 잘 닦여진 곳은 성공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사회 법적인 기반이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사회가 이렇게 일자리가 더 많다면, 그럼 아무래도 성공까지는 아니라도 중산층이나 최소한 빈곤은 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사회적 기반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뭐 아프리카의 뭐 가나, 케냐, 소말리아, 뭐 이집트, 뭐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사회적 기반이 정말 안 좋죠. 콩고 민주공화국 이런 데는 굉장히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도 산악지역이지만 평야도 있고 그 우라늄 매장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그러고 석유 매장량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얼마나 많은지는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옆에가 이란이니까 아프가니스탄도 어쩌면 석유 매장량이 끝도 없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죠. 자원이 많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브라질 같은 데도 자원 강국이잖아. 그런데 참 다들 헤매고 있어요. 러시아가 이렇게 보면 이 자원 강국이에요. 석유와 천연가스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러시아에서 이렇게 석유, 천연가스는 시베리아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세계 지도를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딱 띄는 데가 어디겠어요? 러시아잖아. 땅이 너무 넓어가지고 시베리아 땅이 달라.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그렇게 땅이 넓어진 거지? 우리나라는 한반도 이렇게 게다가 또 남과 북이 나눠져 가지고 지금 쪼그라들어서 이만한데 러시아는 도대체 우리의 몇 배, 한 200배는 돼 보이는 것 같아, 우리 땅에.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러시아는 차지를 한 거지? 러시아가 이렇게 넓은 땅을 갖게 된 것은 너무나도 신기하고 우연이라고 해야 되나? 모피 때문에 그래요. 모피. 모피가 뭔지는 알죠? 모피는 짐승의 가죽 털이 있는 가죽을 옷으로 만드는 어떤 옷으로 이렇게 사람 옷으로 만드는 그것인데요. 모피는 그러니까 여우 뭐가 있나? 밍크, 여우 뭐 많아요. 그 털이 이제 있는 그런 짐승이면 다 모피 소재가 될 수가 있는데요. 16세기경에 15세기 16세기경에 지구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때 갑자기 한 1도, 2도, 3도 이렇게 더 떨어졌었어요.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지구도 숨을 쉬는 것처럼 따뜻해졌다, 시원해졌다 그러는데 15세기, 16세기, 17세기 때는 한 200년 정도는 약간 추워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추워지면 필요한 게 당시는 연료라는 게 잘 없었기 때문에 난방이라는 게 잘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온돌 뭐 이렇게 된 것도 그때 온돌이 전국적으로 퍼졌다라고 그래요. 그때 워낙 날이 갑자기 추워졌기 때문에 그 추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온돌 문화가 훨씬 더 확산됐다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유럽 사람들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은 너무 추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할까 이런 것이 고민이었는데 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짐승의 털을, 짐승의 가죽을 입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피의 수요가 엄청 많아졌고, 러시아에서 점점 모피를 찾으러 시베리아 지역으로 점점 전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 시베리아 동쪽 끝까지, 극동까지 이동하게 됐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러시아가 땅이 넓어진 것은 모피를 구해가지고 그걸로 수출해서 했던 것이 당시에 러시아 재정의 10%를 차지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동물들을 죽였겠어, 세상에. 동물들을 죽여서 그걸로 그 모피 생산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넓어졌다라는 게 좀 그런데요. 우리나라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러시아 영토 확장하고. 러시아가 영토를 계속 확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당시에는 청나라 초기였거든요. 청나라하고 서로 국경에서 마주치게 되고 싸우게 돼요. 근데 청나라에서 그 당시에 내부 밀란이 심했는데, 아직 청나라 초기니까 국가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청나라에서 우리나라 조선에게, 당시 효종에게 원군을 요청해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치른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그때가 1650년대인가 60년대 이때거든요. 그리고 그쪽에서 싸우던 장수가 그 조선인들이 조총을 잘 달아. 처음에는 러시아 사람들한테 청나라가 졌어요. 자꾸 밀리는 거예요. 나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청나라가 자꾸 지는 이유가 장비 문제다. 러시아 사람들은 총이 많고 청나라는 총이 적고, 그래서 조총을 잘 다루는 조선이 있었지 해가지고 조선에게 원군을 요청했고, 효종은 몇백 명 원군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나선정벌이라고 그래요. 나선정벌. 그렇게 해가지고 러시아하고 서로 이제 해서 승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때 이제 청나라랑 러시아랑 맺은 조약이 네레친스크 조약이라고, 그때 청하고 러시아하고 국경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러시아가 시베리아 땅을 갖게 된 것은 벌써 400년, 400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땅이 아무 필요가 없었는데 몇백 년 동안, 한 200년 동안 석유라는 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이 쓰게 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야 석유를 많이 쓰게 됐어요. 도시화가 막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가 이제 있으면 도시에 밤이 있잖아. 그렇게 밤에 등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시골에서는 옛날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등불이 없었을 때는 저녁 8시만 넘으면 깜깜하잖아. 그럼 어떻게 지냈을까, 옛날에? 지금이야 형광등이고 뭐고 이렇게 등이 막 굉장하지만, 옛날에는 옷도 변변치 않았죠. 등불도 없었지. 그러면 그럼 난방이라도 잘 됐나? 겨울에 그 추운데 바람이 숭숭 들어오르는데 어떻게 지냈을까? 참 그래요. 어떻게 등불도 없고 깜깜하고. 근데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농업에서 산업으로, 2차 산업으로, 1차 산업은 농업이라고 그러고요. 2차 산업은 제조업이라고 그러는데, 섬유업부터 시작한 제조업들이 막 발달이 되면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하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니까 그때 이렇게 등불이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데, 처음엔 그 등불이 필요한 기름을 석유에서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 고래 기름에서 뽑았어요. 고래. 향유고래 같은 이제 고래는 머리가 엄청 큰데 그 안에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있어요. 양이 엄청 많다라고 그래요. 그 기름을 딱 호롱불로 키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끓음도 덜하고 굉장히 고급이라고 그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고래 기름 가격이 천정부지로 쭉 치솟길 때 사람들 수요는 많지. 저녁에 등불을 켜보니까 좋거든. 등불 안 켜다 등불 켜봐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 항해술이 그때 당시 발달했거든요. 이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하고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 바다에 배들이 막 이제 뻗어나가게 됐는데, 항해술은 이렇게 동양에 가서 후추를 얻기 위해서, 향료를 얻기 위해서 시작된 거라 하지만 나중에는 포경 사업에도 만만치 않아요. 전 세계 고래들을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지 기름을 얻기 위해서. 야, 너무 아깝지 않아요? 돌의 생명도 아까워. 이거 참 난감해. 그렇게 안 보면. 그래 하다가 그것도 이제 그런 이제 고래잡이 포경 산업이 엄청 발달하기 위해서 생긴 그 문학 소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비딕이에요. 모비딕 들어봤죠? 포경하는 그 할아버지가 막 잡고 하는 거. 근데 이 모비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제 번역을 하면 백경이라고 책이 소설로 처음에 나왔어요. 지금은 소설이 나오면 모비딕이라고 나오지만,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소설 백경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왜 백경이라고 하냐면, 이 향유고래는 나이가 많아지면 하얘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얀 고래, 백경. 경자는 고래 경자거든요. 포경이라는 게 고래를 잡다라는 게 포경이에요. 그래서 고래가 씨가 마르게 돼요. 결국은 그때 고래잡이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래 기름은 더 비싸지죠. 그때 이제 등장한 것이 석유예요. 석유. 처음에는 처음에 그 아제르바이잔 이제 바쿠 같은 도시에는 땅에 그냥 석유 구멍만 뚫으면 기름이 펑펑펑펑 올라와요. 그 도시 전체가 그래. 도시 전체가. 근데 옛날에는 그게 이렇게 그곳이 올라와도 제대로 쓰지를 못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정제한다고 해도 이게 쉬운 게, 정제도 쉽지 않지만 지금은 휘발유가 등유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옛날에는 휘발유가 필요 없었어요. 휘발유가 위험했다니까요. 폭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휘발유 잘못하다가 펑 터져. 그러니까 원유라는 걸 쓰는 것은 기술이 좀 발달을 해야지 석유 등유를 이렇게 뽑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기술이 점차 발달하게 됐는데요. 그때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그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바로 노벨이에요. 노벨 가문이 거기에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요. 노벨 하면 다이나마이트로 유명하잖아요.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노벨 화학상, 노벨 과학상, 노벨 평화상 이런 걸 만들었다라고, 노벨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이제 이름 있는 노벨상이라 하는데, 사실 다이나마이트로 버는 것보다는 석유 사업을 해가지고 더 버는 게 더 많아요. 그렇게 석유 사업이 이제 시작이 막 이렇게 됐는데, 러시아는 거기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점령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석유를 많이 개발을 했고, 석유가 계속 뽑았으면 없잖아. 그 카스피해 일대가, 아제르바이잔 있는 데가 카스피해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그 세계 여행을 다시 갈 수 있게 되면 우리가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이렇게 그런 아제르바이잔이나 조지아라든지 거기 동유럽 있잖아. 거기 한번 꼭 가봐야 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코로나 빨리 끝나야지. 우리가 유럽에도 동유럽도 가고 서유럽도 가고 뭐 이렇게 중동도 가보고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도 한번 가보고 그래. 거기에서 이렇게 시작된 석유 사업이, 그 바쿠 지역이 석유 사업이 고갈돼 가자 이제 그때부터 시베리아로, 우랄 알타이 쪽으로 해서 시베리아로 점점 영역을 확장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 17세기에 영역을 확보해놨던 시베리아, 쓸모없던 시베리아였지. 러시아는 정말 200년 동안, 100여 년 동안, 200년 정도죠. 시베리아를 우리가 왜 갖고 있었던 거지? 시베리아 이거 영토가 넓다고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야, 이거 난감하다. 이제 그랬을 텐데,
석유 원전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야, 이제 노다지다. 시베리아가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그런 거 엄청 많다라고, 자원이 엄청 많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의 사람이 욕망, 내가 영토를 확장해야겠다, 더 넓게 가야겠다라는 욕망은 우리가 그걸 보고 나쁘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요. 또 이렇게 러시아가 영토를 막 확장하고, 뭐 청나라가 영토를 확장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나중에는 이로움을 가져다 주더라. 당시에는 뭐 우리가 왜 확장했지? 뭐 했지만 나중에는 거기서 뭐 원유가 나오고, 자원이 무슨 뭐 니켈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철광석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아질 때가 있더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가만 보면 이렇게 점점 쪼그라들어서 남한만 이렇게 있게 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이르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나 뭐 청나라, 중국 이런데, 미국 이런 게 부럽다라는 건 아니고요. 더 많은 영토를 가지거나 더 부자이거나 이런 것을 부러워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자책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많은 영토를 가지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훌륭하게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브라질 같은 데는 콩고 이런 데는 얼마나 자원이 많아요. 러시아도 자원이 그렇게 많은 석유 자원 때문에 사실 소비에트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석유 개발을 했어요. 1950년대, 60년대 미소 냉전, 70년대까지 미소 냉전이 어마어마했잖아요. 80년대까지 미국과 쌍벽을 이루는 것은 러시아였어요. 러시아가 도대체 얼마나 발달했길래 미국 같은 그런 거대한 나라하고 서로 맞짱을 떴지? 왜 그랬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는 오로지 단 하나, 석유 사업이었어요. 석유 사업, 석유를 거기 시베리아 지역에서 나온 석유를 내다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군사 쪽 개발을 하고 과학 개발을 하고 그걸 가지고 타 민족을 지배하고 뭐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뭘 했던 거죠. 그런데 석유 사업이 계속 승승장구해서 좋을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석유 파동이 생겨서 석유값이 폭락하게 됐거든요. 결국은 석유 가격이 폭락하자 러시아 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돼요. 아니, 이렇게 자원이 많고 그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 부자야. 우리 아버지 뭐 재벌이야. 그러니 나는 일 안 해도 내가 굳이 연구하지 않아도 그냥 아버지한테 나오는 돈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로만 먹고 살면 돼. 그거랑 똑같아. 석유가 그렇게 많이 나니까 그것만 먹고 그렇게 해서 러시아는 아무런 산업들을 육성하지 않았어요. 그냥 군사 쪽으로만 열심히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소비에트 이 연방들을 관리할까 이런 것만 했던 그런 거죠. 미소 냉전에만 치중했던 것이 핵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만. 결국은 자원이 많아서 생기는 거죠. 며칠 전에 스위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스위스가 대표적으로 자원이 없어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만 있어요. 거기에 무슨 뭐 철광석이 많이 나고 구리가 많이 이런 거 아니거든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만 있어. 그렇지만 스위스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 혹독한 환경에도 시계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게 이제 그 고밀도 굉장히 기술을 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시계 만들기 전에는 용병 사업을 했어요. 자기네라 사람들을 세계에 보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다른 나라 가지고 대충 싸워주고 돈 받고 집에다 돈 붙이고 자기는 전쟁 나가서 싸우다 죽고 자기 형제들은 자기 부모님 그거 돈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 딸들은 그거 받아가지고 승계하고 그렇게 험난한 나라가 스위스였는데
그러다가 시계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시계 만들었지. 섬유 사업을 할 때 섬유 기계 엔진을 처음, 디젤 엔진을 처음 달았지. 그 위에 또 약초 사업에 떠들어서 바이오 쪽으로도 좀 오르지. 과학기술 쪽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스위스는 세계에서 제일 GDP가 높은, 1인당 GDP가 높은 나라가 됐죠. 그러나 그렇게 혹독한 환경에 있는 아프가니스탄도 비슷한 환경이에요. 거기도 아프가니스탄도 힌두쿠시 산맥에 가지고 6,000m, 7,000m 산들이 즐비해 자연 환경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세상에. 근데 뭐 땅속에 있는 자원들은 더 많을지도 모른다라는 아프가니스탄이죠. 하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처지는 세계에서 최빈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크고 자원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람도 유능하고 무능하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유능하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 무능하다고 다 실패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성공과 실패는 어떤 사이클들이 있는데 성공했다가 또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근데 실패했다고 해서 무너졌다고 해서 계속 무너져 있으면 그러면 다시 성공의 기회가 없는 것이고, 성공했다고 해서 더 좋다고 해서 거기서 머무르면 그러면 성공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것은 굉장히 국력 손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남녀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 무슨 남녀가 서로 차별이냐 하지만 임금 격차가 일단은 크잖아. 보면 일자리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여성들은 뭐 대학 졸업해도 할 게 없어요. 이러면 남녀가 굉장히 차별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녀 차별이 심해서 생기는 피해는 여성들도 고스란히 받게 되죠. 여성들은 스스로 위축돼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가면서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 남성들은 우월감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에서 시간이 다 됐네. 세계에서 일부 다처제가 아직도 있는 나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인도네시아가 아직도 일부 다처제거든요. 거기 있는 남자들한테 물었어. 당신은 일부 다처제가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남자들한테, 여자들 말고 남자들한테 일부 다처제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남자면 일부 다처제야. 좋겠어요, 나쁘겠어? 내가 남자면 일부 다처제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 이거는 좋은 사람은 있겠죠. 근데 좋은 사람은 몇 프로 안 되고 힘든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건 완전 불평등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여러 여성들을 그냥 거느려도 되고, 그러면 1대1이어야 되는데 나머지 남자들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남자들한테 물어보니까 86%가 난 싫다,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남녀가 평등해야지 여성들의 가진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남자도 오만하지 않고, 사실 부부 관계라는 것은 서로 협상하고 서로 마음을 이렇게 약간 밀당들을 해야지 서로 겸손해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쪼그라들어 있고 남성들은 어깨가 탁 나와서 여성들한테 막 시키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세대였잖아요. 여성들은 그래 현모양처해가지고 우리 대주 잘 받들어 모셔야지, 그런 걸로 이제 자기 자신을 미화했는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는 굉장히 여성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렸고, 남성들은 그것이 우월감인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사람을 무능하게 만들어요. 자기 일방통행이 되게 하죠, 스스로.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때리고 폭언하고 막 성질 내고. 그거는 오만하기 때문에 성질 내고 화내고 하는 거거든요. 겸손하면 사람이 성질 내고 화내고 하지 않아요. 상대를 존중하니까 좀 내가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재능을, 남자의 재능도 여성의 재능도 다 하는 거죠.
그건 또 역시 부의 불균형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해도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사회가 부의 불균형에도 건강한 사회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스스로 위축감이 드는 그런 사회가 되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더 무능해지고, 그럼 부자인 사람은 더 유능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은 더 오만해져서 남녀 관계랑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떳떳한 사람이 많아야지 되는 거고, 부자여도 겸손한 사람이 사실 더 많아야지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도 아침을 먹어야지 건강한 거야. 그만하고 빨리 가서 공양해야겠습니다. 성불하세요.